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오후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 등 지휘부 2명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시치사 혐의와 관련해 해병대 지휘부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만큼 대질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7여단장 등은 자신들이 수중수색 명령을 하지 않았고 과시치사 혐의 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7대대장과 11대대장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수중수색을 진행했다는 거로 주장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번 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를 앞둔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기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지 15일 안에 정해야 하는데 특검법은 지난 7일 이송돼 오는 22일이 기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에만 있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 조항 있는 법안에 거부권을 쓰는 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독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권은 본격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전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더해 대통령실 앞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명 특검 즉각 수용하라! 최근 검찰 간부 인사 등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 태도는 여전히 총선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며 여당의 동참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야 대치가 격해지면 다가올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거부권 정국이 재현되면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곧이어 시작될 22대 국회 역시 특검 정국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각종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개헌 이슈를 대정부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엿보이는데 여당은 삼권 분립을 약속한 헌법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범야권이 꺼내든 22대 국회 개헌 카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근절을 위한 권한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손보자는 임기 관련 내용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재선 기회가 없는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이 결여되고 조급한 성과주의를 부른다는 점을 야권은 부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한 실질적 임기 단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시고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야권 192석이라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가장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 속에 여당에서 8표 이탈표만 나오면 개헌안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3년 임기가 남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 전후 박스권을 맴도는 점,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 등이 개헌 논의에 복합적 함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안별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제한 요구에는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상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권발 개헌론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등을 부각했고 개헌 반대가 아닌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우려하는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우리 국민에게 딱 맞는 옷을 이렇게 맞추겠다는 의미에서 개헌 자체는 저는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여야 협치로 입법을 할 때에는 거부권 행사 얘기가 안 나오죠. 개헌안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찬성이라는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범야권 일각에선 복잡한 개헌 절차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 개헌 논의가 각종 현안 논의를 잠재울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원내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총선 평가와 당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당 원내 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으로 활동하는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지위를 회복하는 다음 달쯤 원내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시도 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 의사반영 비중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위원장에게 있어서 당원과 괴리가 있는 듯하다는 당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강성당원들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선 어떤 게 맞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법무부가 일선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반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일선 수사팀 교체 여부에 따라 파장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법무부가 후속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선 검찰청의 중간 간부급 차장 부장검사들로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고위직 인사가 큰 폭으로 이뤄지며 주요 보직 곳곳에 공석이 생기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후속 인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 1, 2, 3, 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서 그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법무부는 승진 대상자들에게 인사에 필요한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희망 근무지도 취합을 마쳤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목되는 건 주요 사건들을 맡은 일선 수사팀의 교체 여부입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형사 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4차장과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도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일선 차장검사 자리에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 기획관,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윤병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위직 인사 이후 누가 검사장으로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을 거라며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질문엔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둘러싼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미묘한 긴장 속에 후속 인사 결과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거라는 온라인상 우려와 언론 지적 등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현안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20일 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한미 간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물가 또는 국방비 상승률 적용 등 책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한미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번 협의가 영내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내는 비용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강조했는데 추가 인상의 명분을 쌓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담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책정할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출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협상은 상견례 수준이었는데 2차 협상은 그래도 나름대로 협상의 틀을 좀 잡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대선이라는 그런 변수도 있고 보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면 조금 더 두어 차례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의 협정이 체결됐는데 협상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 왔습니다. 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 협정 유효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7월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주일 미국 대사관에 중국 정부와 기업 동향 감시 업무를 맡는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벨기에와 호주, 태국 대사관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중국 전문가를 파견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관련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가 집에서 다시 나온 지 10분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김호중 씨는 거주지를 떠나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15분쯤 김호중 씨의 자택으로 검은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유흥업소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아내는 김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하더니 흰색 SUV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유흥업소에 들렀다가 귀가했던 김 씨가 차를 몰고 다시 집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김 씨는 밤 11시 44분쯤 서울 압구정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집을 나선 지 10분 만이었습니다.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했고 그 사이 김 씨는 15km 넘게 떨어진 경기도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급하게 예약하셨죠? 예약하시자마자 오셨습니다. 한 10분 만에 온 거예요? 아니면 거의 그 정도. 김 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 묵었던 경기 구리시 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누군가와 함께 캔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사고 후 심각한 공황을 겪었다는 주장과 달리 태연하게 술을 사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 들른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하고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술자리 동석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20시간 정도 지난 것에 비춰볼 때 기준치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고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제껏 김 씨 측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에 더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지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드러난 만큼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순회 공연을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처음 공식 무대에 서는 자리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팬 수천 명이 몰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표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고 공연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은 상황입니다. 창원 공연은 오늘까지로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김 씨의 순회 공연이 열립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민희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각각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멤버들이 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첫 공식 입장을 내고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 걸 알지만 한 사람의 악의와 악행이 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탑승이 지연되다가 결국 결항하면서 승객 수백 명이 현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골목길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보행자 3명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성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구 주변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던 TA항공 비행편이 5시간 넘게 정비 문제로 탑승이 지연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편은 결항했고 승객 수백 명이 현지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도 탑승을 안 시키다가 항공기 기술적 문제로 지연된다는 방송을 들었고요. 몇 시간 뒤에 엔진을 시험 가동한다는 방송이 나오고 출발 시간 4시간쯤 뒤에 되어야 결항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을 인근 호텔에 머물도록 안내한 가운데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습니다. 오후 2시 4분쯤에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의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컨베이어 벨트 환기시설 주변 부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쯤에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의 골목에서 65살 남성이 몰던 차가 보행자 3명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등 3명과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 나들목 인근에선 승용차가 사고 수습으로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경찰관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다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3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군 용복동 한 교차로에서 25인승 통학용 미니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버스 운전자와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대학생 10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전주 지역 한 대학교 탁구동호회 회원들로 탁구대회 행사에 다녀오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인근 임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에 탔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속도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휴게소 안에 있는 주유소 등에 멈춰있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 주변에 불이 났는데 당시 인근 상인들이 초기 진압에 나서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진화하다 다친 한 상인은 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한 채 치료비만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주변으로 회색 연기가 짙게 깔립니다. 불이 나자 인근 상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앞치마를 두른 한 남성이 소방호스를 끌어당겨 물을 뿌립니다.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상인들도 힘을 보태 발빠르게 진화에 나섭니다. 불이 난 곳 주변엔 부탄가스와 낙하 등 인화성 물질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 이거 다 연결했는데도 벌써 뒤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요 뒤에는 만물상 그 부탄가스 창고랑 상상해. 저는 알고 있죠. 화면 속 소방호스를 들고 불길로 뛰어든 남성은 시장에서 5년째 반찬 등을 팔고 있는 55살 조용우 씨.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야 소방호스를 내려놓은 그는 그제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리 파편에 찔리고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신없는 화재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던 그였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비만 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병원 직원의 안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상해 입은 건데 제 의료보험으로만 좀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법에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다시는 저런 데 가지 말라고 각서 썼어요, 각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었지만 보상은커녕 상처만 입게 된 의인. 건강보험공단 측은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조 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 A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앞서 A씨는 15일 밤 8시쯤 숨진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후에 숨졌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결박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교회 측은 자해를 막기 위해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고 멍자국도 자해 흔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주일 넘게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르키우 대공세를 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속내는 뭘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하르키우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며칠 전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긴 16시간 동안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Дуже прикро на це все дивитися, бо наше дитинство, моє дитинство запам'ятається мені вибухами, обстрілами. Це не дуже файно. Це дуже 러시아군은 지난 10일 하르키우에서 지상전을 개시한 이후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르키우를 둘러싼 채 10km 이상 진군했습니다.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группировки «Востсевер» в результате активных действий освободили 12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의 하르키우 대공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를 기반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왔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동남부 도네츠크 전선에 집중된 우크라이나 병력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대외적으로 하르키우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Говорил публично, что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мы вынуждены будем создать зону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нитарную зону. Вот мы это и делаем. Что касается Харькова, то таких план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서방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 병력 규모나 군수 물자 수준 등을 볼 때 하르키우 점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점령해 본토 추가 공격과 산업시설 타격 등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만 2년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시설을 드론으로 공습해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의 정유 능력이 14% 감소했고 이 때문에 지난 3월 러시아 국내의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최고 30%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들이 러시아에 보유한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명령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이 우리 돈으로 약 6,817억 원에 이르는 증권과 부동산, 계좌 등 러시아 현지 자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 방크에 대해서도 각각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이 세 은행에 내려진 자산 압류 규모는 7억 5천만 유로, 약 1조 1,0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5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RCA가 해당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규모 홍수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아프간 서부 고르주에서 전날부터 시작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비로 최소 50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북부 바글란주에 내린 폭우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315명이 사망하고 1,6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 기업 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정착시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류완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올해 들어 증시 성적표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올 초 하락세로 시작했지만 점차 우상향하다 연초 대비 14% 상승해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4만 선 돌파 후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 15% 오른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중국과 일본 정부가 그간 신국 구조와 이토 보고서 등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들인 결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국은 배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주주 주식 매각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했고 상장 유지 조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가 15%가량 성장하는 동안 우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13일 기준으로 겨우 2%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2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난 2일 드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실망감만 나타냈습니다.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 공시하도록 했지만 중국, 일본과 달리 기업 자율에 맡긴 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실망감을 고려해 계속 보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좀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반도체와 IT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증가하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현상입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은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의 1.7배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일본이 한 5년에서 10년 우리보다 거버넌스 개혁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 혼자 남아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외국 투자가가 해서 결국은 한국 기업들도 떠밀려서 어느 정도의 개혁은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은 증시 부양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그것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사주 소각과 배당세 분리과세 등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정재, 최민식에 이어 송강호 씨까지 해외 OTT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명 연출자와 톱배우까지 OTT로 향하면서 국내 드라마 시장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취재 공영주 기자입니다. 글로벌 OTT가 내놓은 드라마 카지노에 출연한 최민식 씨. 25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으로 OTT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표현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볼 수 있는, 힘들지만 그런 시리즈물이 그리웠죠. OTT로 향한 톱배우는 최민식 씨만이 아닙니다. 이정재, 이병헌, 송혜교 씨에 이어 송강호 씨도 데뷔 35년 만에 처음 OTT 나들이를 했습니다. 영화계의 톱 연출자와 배우들이 OTT로 동시에 옮겨가면서 국내 드라마 제작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예슬, 이장우 씨 등 중견 배우들이 예능과 개인 유튜브에서 요즘 일이 없다고 토로하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드라마 제작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OTT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부터 드라마 편성이 크게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드라마들의 제작비 규모에 맞추다 보니 당연히 이제 출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작비의 요소들이 다 올라간 거였죠. 국내 이제 플랫폼들 방송사들이 제작비가 한정돼 있으니까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드라마는 대부분 사전 제작 시스템이라 지난해부터 줄어든 제작은 올해, 내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 드라마, 영화 제작 시장은 분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맞물린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영화계 인력이 드라마 시장을 점령하면서 기존 드라마 배우와 스텝,
제작사 등의 입지가 줄어든 겁니다. 굉장히 탑 배우들이나 탑 제작자들, 유명한 사람들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나머지 뭐 그런 뭐 독립영화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들어갈 어떤 그게 없는 거죠. 글로벌 OTT에서도 K 콘텐츠가 저력을 보여주면서 영화계 톱 배우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과 제작비, 판로 등에서 밀리고 있는 국내 영화와 드라마의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영화계 중견 배우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K 콘텐츠가 글로벌 OTT에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공존과 발전을 위한 현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공영주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은 매출 22조 원이 넘는 큰 시장을 형성했지만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데 과도한 비용을 쓰게 하는 과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미와 도전을 강조하는 게임이 잇따라 출시돼 큰 성공을 거두면서 게임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금 논란은 최근 게임 업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데 돈을 과도하게 쓰게 만드는 방식 때문입니다. 업체는 당장 큰 돈을 벌지만 게임 본래의 목적을 잃으며 게이머들이 떠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게임 산업 안 망한다는 그게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그게 한번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 게임 업계의 과금이 아닌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끈 신작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피노키오가 주인공인 게임입니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그 거짓말의 내용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특이한 내용. 거기에 보스 몬스터를 파악하고 공략하는 방식으로 누적 이용자 수 700만 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피해 거짓은 액션을 표방하고 있는 장르이다 보니까 다채롭고 그리고 독특한 전투 시스템들이 완성도 높게 갖춰지고 원작의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를 저희만의 새로운 이야기로 각색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반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해양 탐사와 초밥집 운영이라는 이질적인 장르를 B급 감성으로 버무린 게임. 높은 몰입도와 역동적인 전투로 호평받은 게임도 인기 게임에 올랐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은 역대 최고인 2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계 4위 규모로 우리나라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국민이 스트레스를 풀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임 본래의 목적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YTN 최강현입니다. 피카소가 질투했다는 프랑스 천재 화가 베르나르 뷔페 회고전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소개됐던 북유럽 미술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제의 전시,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 프랑스를 구하라는 계시를 듣는 잔다르크. 폭 4m 캔버스에 옮겨진 뷔페 작품들이 공간을 압도합니다. 날카로운 직선이 많이 사용된 뷔페 작품들에선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불안한 공기가 감지됩니다. 천재적 미술가의 잘생긴 외모, 젊은 시절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스스로 그린 자화상마저 뷔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광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광대가 본인 스스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그릴 때 광대 분장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곧 광대 시리즈는 베르나르 뷔페 본인의 자화상 시리즈로 봐주셔도 됩니다. 아내의 아나벨 그림에 이르러서 확 달라진 화풍. 서로가 영혼의 안식처로 의지했던 만큼 한결 예쁘고 편안해졌습니다. 가수이자 작가였던 아나벨을 위해 뷔페는 책과 음반의 커버를 직접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말년 파킨슨병에 손을 떨면서도 그림을 놓지 않았던 뷔페는 생전에 8천여 점의 그림을 남길 만큼 다작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단 2점을 제외하고 이번에 전시된 120여 점 모두가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대지 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여우 가족의 행복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스웨덴 국립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나 파울리의 아침 식사 시간은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함으로 식탁 위 햇살, 바람 소리까지 생동감 넘치게 담아냈습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미술의 근대화가 시작된 시점을 주목한 이번 전시회에는 가족의 단란함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특히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라에서 어떤 국가나 스웨덴의 정체성 이런 뿌리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집이라는 모티프가 그러한 이제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아주 적합했기 때문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대표적 작품들을 따라가다 보면 북유럽 미술의 화풍으로 여겨지는 민족 낭만주의 흐름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연구는 거의 100년 넘게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완전한 성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실험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로 돼지나 원숭이의 장기를 이용했는데 환자 대부분은 수술 후 몇 시간 만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 사망했습니다. 거부 반응을 없앨 수 있었던 건 2012년 개발된 크리스퍼-카스9 유전자 가위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한 기업은 유전자 가위로 거부 반응 문제를 해결한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돼지 유전자 가운데 사람 면역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3개는 빼고 사람 유전자 6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신체가 사람 장기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 편집 돼지의 심장은 2022년 1월 살아있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식됐습니다. 이식 초반에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 이 환자는 수술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력한 사인은 돼지 레트로바이러스로 수술 20일 후 환자의 몸에서 검출된 뒤 사망 전까지 수치가 상승한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회사는 유전자 가위로 돼지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 편집 돼지의 신장을 지난 3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했지만 환자는 2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Right, so we do things looking at the transgene expression. Do we see any porcine pathogens? That's another question. Was there any kind of infection or disease? And from what we can tell, there has not been. The pathogen profile has been very clean. 면역 거부 반응부터 치명적인 바이러스 문제까지 단계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로 아직 완전한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은 이종 이식.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종 이식 관련 연구가 빠르게 발전한 만큼 임상 연구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도 와인과 미식으로 이름난 디종에서 우리 음식을 알리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프랑스에 부는 한식 열풍을 보여주듯 한식 요리 수업 티켓이 금세 매진되고 하루 만에 방문객 6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갖은 신선한 나물에 고추장을 쓱쓱 비비자 먹음직스런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한국 대표 건강식 김치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프랑스 디종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C'est le côté familial. La présentation du bibimbap, c'était quelque chose avec les restes de la maison, de la semaine, et on fait quelque chose qu'on partage ensemble. Et ça, je trouve que c'est sympa. Voilà, où j'ai découvert que mon palais n'était pas habitué aux épices, que j'allais devoir l'initier. 와인의 도시이자 음식 문화가 발달해 미식의 고장이라고도 불리는 디종. 2년 전 이곳에 미식 와인 센터가 들어선 이후 해마다 미식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디종 한불문화예술협회가 한국 음식을 알리는 황금의 땅 대한민국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5일 동안 주최 측이 예상한 방문객은 6천여 명. 하지만 한식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방문객은 단 하루 만에 6천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qu'en accueillant votre pays, nous aurions encore davantage de visiteurs. C'est ce qui se passe. Vous pouvez aller voir les stands coréens, ils n'ont bientôt plus rien à proposer parce que tout le monde s'est passionné pour votre artisanat. 특히 60명 정원으로 준비한 한식 수업은 예약을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매진되고 관련 문의가 폭발했을 정도입니다. 한 상을 10명씩 지금 6번에 걸쳐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만에 모두 동이 나서 이렇게 많은 문의 전화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2년 만에.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한국 음식 아틀리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 주간 행사엔 전라남도 유럽 사무소도 함께해 지역 특산물 등을 소개했습니다. 디종 한글학교와 프랑스 입양인협회도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한류팬을 대상으로 열려온 기존 한국 축제와 다르게 한국을 잘 모르던 디종 시민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On avait entendu parler par-ci par-là, vite fait, mais pas plus que ça. Oui, très intéressant. Oui, c'est une activité calme et j'aime bien.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디종 한식 주간 행사. 한식의 인기가 가시적으로 증명된 만큼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디종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아침엔 서늘하지만 낮엔 여름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는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9시 정도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고요. 제주 산간과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6.7도, 청주가 17.7도, 대구가 17.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겠고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